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49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아주 쓸데없고 자질구레한 것들 다 끝냈습니다. 자, 오늘부터 조금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250페이지 볼게요. 자, 권리변동 3층이죠?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그랬잖아. 요건이 2층이고 1층이 사실이고 3층이 효과잖아요. 그 법률 효과. 그 법률 효과가 다른 말로 뭐죠? 권리 변동입니다. 여러분, 변동이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소멸하거나. 한 문제 나옵니다. 잘 요즘 내지는 않는데, 자, 2번 보시면 발생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오른쪽에 변경, 소멸까지다. 근데 실제로 발생이라는 말보다는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취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동그라미하고 별표. 쭉 내려오셔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승계 취득 동그라미하고 별표. 발생이라는 말보다는 취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원시 취득이라는 말을 써요. 원시 취득은 뭐냐면 처음으로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줄이 쳐보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그 말은 물려받지 않고, 그 소리죠. 밑줄 새로 취득했다는 거. 그걸 원시 취득이라 그래요. 특징이 뭐냐면 새로 취득한 거니까 둘째 줄 끝에 구권리 제한이나 하자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앞 사람 걸 물려받지 않죠. 물려받을 게 없죠. 다른 사람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니까. 그 예를 외우셔야 돼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조문이 있어요. 그렇죠? 시효 취득은 취득시효라 그러죠. 그래서 조문이 있고, 동사는 선의 취득도 되죠. 다 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조문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조문이 없는 원시 취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 신축이야. 거기 써놓으세요. 건물 신축하면 새로운 소유권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얘는 조문이 없어. 건물 신축하면 누구 거야 된다 그랬어요? 신축자. 신축자께 되는데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문이 없다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개 원시 취득은 조문이 있는데 조문 없는 원시 취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건물 신축입니다. 승계 취득은요, 물려받는 거죠. 밑줄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취득하는 걸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물려받는 거니까 두 줄 끝에 구 권리 제한 같은 거 하자도 같이 물려받습니다. 또 두 가지가 있죠. 기억번호 밑줄 이전적 승계는요, 통째로 넘겨받는 거죠. 통째로, 그 말이에요. 통째로. 밑에 내려 설정은요, 조금 띄어서, 그 소리죠. 설정 받아서 물려받는 거죠. 다시 이전적 승계 안에는요, 원인 하나 물려받는 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걸 특정 승계라 그래요. 매매 같은 거. 매매 계약 체결하면 원인 하나죠. 효과도 그 물건 소유권 하나죠. 그래서 특정 승계. 포괄 승계는 뭐냐면 원인은 하나인데 권리는 통째로 넘어오는 게 있어. 그걸 포괄 승계라 그래요. 포괄 승계를 외우셔야 돼. 포괄 승계는 포괄 이전 승계의 줄임말이에요. 특정 승계는 특정 이전 승계의 줄임말이고. 주소를 잘 알아채야 돼. 자, 포괄 승계 머리 글자는 포상병입니다. 포괄리 중 상속, 해서 합병.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받잖아요. 그럼 아버지 재산은 들어있는 아파트, 땅 이런 것들 따로따로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상속이라는 이유로 그 통째로 나한테 넘어와요. 물론 나중에 내가 팔아먹으려면 등기를 하지만 등기할 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피상속인 사망 시에 넘어온다고. 이해되셨죠? 이게 더 드라마틱하죠? 해서 합병. 신한은행하고 조은행 합병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조은행은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은행이었다고. 근데 신한은행이 먹었죠? 합병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은행이 전국의 지점들 전부 다 땅들,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일이 이전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냥 해서 합병 등기 하잖아? 그때 넘어와. 그리고 나중에 건물 이전 등기는 나중에 따로 알아서 하시면 돼.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합병은 무슨 승계다? 포괄 승계. 통째로 넘겨받는. 합병 절차만 딱 맞추면 돼요. 됐죠? 얘는 안 외워도 되죠? 포괄 유증은 뭡니까?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유증이죠?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넘겨받는 건데 통째로 어떤 것들이지? 내 재산의 3분의 1 카이스트에 기증하겠다. 그럼 카이스트가 3분의 1만큼을 통째로 넘겨받는 거지. 따로따로 이전 등기 안 해도. 예. 그래서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비슷해요. 포상병 외우세요. 세 개뿐이 없어.
자, 설정 승계는 뭐 이건 외울 게 아니죠. 뭐 지상권 설정하든 저당권 설정하든 다 얘는 이름이 설정이 들어있으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 이전적 승계만 외우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오른쪽에 작용의 권리 변경은요, 세 가지가 있죠. 주체 변경은 저 앞에 이전적 승계랑 똑같은 거죠. 주인이 바뀐 거니까. 두 개만 기억하세요. 작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은요, 가로 안에 효력 변경이라는 말 알고 계셔야 돼요. 힘이 세진 겁니다. 힘이 세진 건데, 우리 민법에서 힘이 세진 건 딱 두 개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저당권 순위 승진하는 경우, 제가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든. 그래서 국민은행 1번 저당권, 그다음 농협이 2번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 썼어요. 여러분이 국민은행 대출금을 갚잖아요. 그럼 1번 저당권을 지워줘 이렇게. 말씀 듣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독일에서는 1번 저당권을 비워놔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비우는 게 아니라 2번, 1번으로 올라가. 순위가 뭐한다? 승진한다 그래. 저당권은 순위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순위 저당권이 사라지면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 올라간다는 소리 그만큼 힘이 세진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첫 번째 순위 승진하는 거. 그게 순위 승진 동그라미 쳐주면 되지 뭐.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 동그라미. 그게 제목이야. 그 다음에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데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대항력만큼 힘이 세진 거지. 그래서 우리 민법에 꼭 외우세요. 힘이 세지는 경우는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하나는 뭐? 순위 승진. 또 하나는 뭐? 대항 요건 구비하는 경우. 순위 승진, 대항 요건. 그렇게 해보세요. 순위 승진, 대항 요건. 임차권 등기하면 이게 대항력 생기거든요. 저도 채권양도 통지하면 이게 채권양도 대항 요건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명채권 양도하면 양도를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해 주라 그랬잖아. 통지 승낙. 대항 요건이잖아. 대항 요건이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만큼 힘이 세진 겁니다. 자, 내용 변경은요.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양적 변경을 먼저 볼까요? 얘는 설정되면 줄어들었다가 설정된 게 사라지면 늘어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 첨부 보이세요? 첨부라는 게 부합, 호나, 가공을 말하는 거야. 첨부가 뭐냐면 물권법에 나오는 건데 붙였다는 소리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부합, 호나, 섞였다는 거, 가공 이런 게 첨부라 그래요. 우리 이제 부합만 하시면 돼. 내가 나무 땅에다 이렇게 내가 건물 나무 심으면 나무가 땅에 붙는다 그랬잖아. 이해되지? 그걸 부합이라 그러거든. 그럼 그만큼 땅이 소유권이 늘어난 거지. 전에는 맨 땅이었다가 이제 나무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무슨 변경? 양적 변경. 첨부가 양적 변경이야. 근데 우리 국어학적으로도 첨부되면 첨부된 만큼 늘어나는 거 아닌가? 첨부됐단 말은 뭐 붙었단 소리잖아. 국어학적으로 우리 법을 잘 몰라도 이해되셨죠? 근데 법화에서 말하는 첨부는 세 가지야. 부합, 호나, 가공 세 가지인데 뭐 어떤 첨부되면 양이 늘어나겠죠.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그것만 물어봐. 질적 변경. 질적 변경은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작용 변경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헷갈려. 얘도 꼭 힘이 세진 것 같아. 질적 변경되면은 힘이 세진 게 아니고 질적으로 모양만 바뀐 거거든. 근데 우리는 힘이 세졌다가 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 가불간에 집이 있었어요. 집을 사고 팔았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돈 주고 뭐가 생기지? 집에 대한 재산권 나중에 넘겨달라는 이 채권이 있을 거 아니야. 청구권이 있다가 이 집이 날아가잖아. 그럼 이게 뭘로 바뀌냐면 이게 날아간 이유가 보니까 제가 이 집을 부셔버린 거야, 매도인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집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손해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전에는 집을 달라고 하다가 집이 날아가면 뭘 달라 그래요? 그 집에 대한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모습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물건을 넘겨달라 하다가 돈으로 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변경이다? 질적 변경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뭘로 바뀌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경우. 근데 이거 안 물어봐. 너무 쉽잖아 이런 거. 그 물상대위를 물어봐. 물상대위는 힘이 세진 게 아니야. 힘이 세진 게 아니고 뭐만 바뀐 거야? 모습만 바뀐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이라 땅이 좋겠다.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이 나중에 수용이 돼버렸어. 국가가 뺏어간 거야.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뺏어가가지고 얘한테 못 넘겨주게 된 거야. 이거 안 된다. 이거보다는 이건 대상 청구고 넘기지 말고
이렇게 할게. 내가 땅 주인인데, 내 땅 주인이 갑이야. 갑이 있는데, 내가 은행에다 이걸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렸었어. 그럴 수 있죠. 판교에 땅이 하나 있는 거야. 서판교 쪽에 좋은 땅이 하나 있었어. 좋네. 대장동이라 그럽시다. 대장동에 땅이 하나 있었어. 대장동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가 자주 가는 동네거든. 거기 미금역에서 마을버스 타고. 좋은 동네죠. 땅이 하나 있어서 은행에 담보 잡혀 돈을 빌렸었는데 갑자기 개발한대. 그 수용이 돼버렸어. 국가가 뺏어갔다니까. 그럼 누가 벙찔까? 국민은행 벙찌지. 담보로 잡았던 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 버리잖아 지금. 내가 갑한테 돈 빌리고 땅을 담보로 잡아놨는데 갑자기 이 땅을 국가가 뺏어가 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수용될 때는요 등기부를 깨끗이 지워. 그러니까 저당권이 미쳐버린다고 이 사람은.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수용되고 나면 뭘 받았을까 얘는? 그렇지, 보상금 받았을 거 아니야. 이해되죠? 땅 대신에 뭐 들고 있어요 이제 갑은? 돈 들고 있죠? 그럼 얘가 자기 저당권을 이 보상금 행사할 수 있어. 왜? 보상금은 뭐 대신에 나온 거야? 땅 대신에. 물건 위로 따라간다 그 소리야. 물건 위로. 물건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 보상금으로 바뀌었잖아. 물건이 보상금으로 바뀌었잖아. 그걸로 다 대신 유지한다는 거야. 그전에는 물건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보상금 쪽으로. 막 말을 만드는 거야. 실제 그런 말은 아닌데. 이해되셨죠? 그럼 무슨 대위라 그래? 물상대위래.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 저당권의 객체가 수용이 돼서 사라졌을 때 그 저당권자는 뭐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어? 그 돈의 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걸 물상대위라 그래요. 그 가로 하나 보시면 342조는 질권에 의해서 물상대위고 370조는요 저당권의 물상대위입니다. 이게 물상대위는 저당권의 질권의 조문을 두고 저당권에 이걸 준용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저당권을 예를 많이 들지만 57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76페이지 여기까지 보고 자 576페이지에 342조 봐보세요. 그 제목이 물상대위야. 질권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질권은 여러분 명품백 담보 잡아놨는데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나왔잖아.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수용당한 거야. 공적 목적으로 뺏어갔다가 징수에 따라 공용징수라 그러거든. 보통 토지 수용이 공용징수예요. 징수로 인해서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 있죠? 공용송되면 보상금 나오잖아. 거기에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원래는 물건을 잡고 있다가 이제 돈을 행사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게 물상대위야. 되셨죠? 요 조문이 그 다음에 저당권 조문이 보이세요? 오른쪽에 저당권에 370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370조에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2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책에 모든 조문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해피로도 그 조문을 뺐더라고. 이해되셨죠? 실제로는 우리는 물상대를 어디서 많이 써먹어? 저당권에서 많이 써먹지. 근데 물상대가 인정되는 건 저당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물권도 인정돼. 342조, 370조.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얘를 꼭 기억해 두세요. 물상대는 힘이 세진 게 아니야. 물건이 돈으로 바뀐 거니까 조금 모양이 바뀐 거지 더 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힘이 세진 건 아니다. 자, 권리 소멸은 지구상에 있다가 사라지면 절대적 소멸이라 그러고 주인이 바뀌면 상대적 소멸이라 그래요. 여러분 절대적 소멸의 예를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핸드폰이 부셔지잖아. 그럼 핸드폰 소유권이 영원히 사라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갚으면 채권 사라지죠. 두 가지. 그래서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 소멸, 그 다음에 변제하면 채권 소멸.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절대적 소멸이다.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잖아. 자, 넘기세요. 근데 출제가 전혀 안 돼 있죠? 최근에는. 자, 필요 없고. 자, 자절구리한 것들. 256페이지입니까? 254페이지군요. 자, 법률행위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큰 2번. 법률행위 의사표시 관계 있잖아. 관계 보시면 그 관계를 보기 전에 위에 그 양가로 1번 보면 밑줄 칩시다. 양가로 의.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계 또는 수개 의사표. 한계면 단독행위고 수개면 계약이죠. 필수 불가결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 2층에 살아요. 201호에 살아. 2층이 요건층이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돼요. 단팥빵이야. 단팥빵에는 단팥이 들어있어야지. 그 이야기야. 자, 나머지 이 의사표시의 관계는 오늘 필요 없고요. 뒤에 또 나오니까 넘기세요. 자, 요건 볼게요. 자, 이번에 성립요건 동그라미.
3번에 효력요건 동그라미 해가지고 좀 나눠서 알아둡시다.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거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거 세 가지야. 당모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외우셔야 돼. 당모그 이렇게 외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하나면 의사표시 하나고 계약이면 의사표시 합치. 거기는 의사표시 근데 계약은 두 개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특별 성립요건은요 딱 두 개만 외우세요. 신고, 혼인 신고. 요식행위가 특별 성립요건이야.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거. 근데 우리 민법 방식 크게 두 가지야. 혼인의 신고, 이혼의 방식. 혼인은 신고하셔야 혼인이 성립하는 거고요. 이혼은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은 무슨 요건이다? 특별 성립요건.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요. 당사자, 혼인 당사자, 혼인하고자 하는 목적, 그다음에 혼인의 의사표시 합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필요하다는 거야? 신고도 하셔야 돼. 신고 안 하시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5년을 살았어. 그러다 헤어지면 이혼이야, 이혼한 거야, 이게 돌싱이야, 처녀야? 처녀지. 결혼 안 한 거라니까. 혼인은 뭐를 해야? 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하게 돼. 이해되셨죠? 그 특별 무슨 요건? 성립요건. 자, 효력요건은요, 당사자에 필요한 효력요건은 뭐야? 보니까 밑에 동그라미는 능력을 갖출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는 가지고 밑줄 치시고 조금 나쁘로 지금 지난 공부했잖아. 여러분 보세요. 능력, 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능력은 세 가지를 요구하거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같이 해야 그 법률행위가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권리 능력이 없으면 뭐야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권리 무능력이잖아. 권리 능력이 없으면 무효일까? 무효야? 이게 효력 요건이잖아.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잖아. 권리는 못 갖추면 무효야.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 근데 그 다음에 의사 능력 못 갖추면요. 무효지. 사람이 술이 떡이 되면 개라 그랬잖아. 행위 능력 못 갖추면 제한 능력이니까 얘는 취소지. 이해되죠? 얘는 효력 요건은 일단 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 거고,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뭐라고? 무효 아니면 취소해.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라니까. 무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건 좀 이상해. 여러분 권리 능력을 못 갖췄다는 소리는 걔가 사람이 아닌 문이다. 그렇잖아. 사람은 자연인은 태어나면 다 권리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라 저쪽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당사자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권리를 못 갖춘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인생이 복잡해져 버려. 이 불성립은 여기 이야기잖아. 성립요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효력 요건에서 불성립이 나오면 짜증나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생각 신경 안 쓰고 그냥 권리 능력 못 갖추던 뭐다 무효다 그래버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물어보질 않아. 진짜. 이런 거 물어보면 짜증나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무효로 정리하셔도 돼. 한 번도 불성립으로 나온 적 없으니까. 그 다음에 목적은 어떻게 되지? 목적은 네 가지가 필요해. 확정, 가능, 적법,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이걸 같이 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불확정, 무효. 불가능, 무효. 부적법, 무효. 얘는 다 무효네. 반사회적 타당성, 무효. 그 얘는 취소가 없어. 다 무효야, 다 무효. 써놓으셔야지. 거기다 조그맣게. 보시면 목적의 확정 있잖아. 밑에다가 X 무효, X 무효, X 무효, X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지 뭐.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의사표시잖아. 의사표시는 뭐가 효력 요건이 있죠?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그리고 의사에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두 가지야. 이래야만이 효력을 발생하거든. 근데 의사가 표시가 뭐한 경우가 있겠어? 불을 취한 경우가 있겠죠? 불을 취한 경우가 이걸 다 쓰니까 그러네.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쓸게요. 좀 쓸 게 좀 있거든. 자,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그리고 그 의사 표시에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게 요건인데, 불을 취하는 경우는 우리 민법에 세 가지가 있어. 비진의 표시,
할 거야. 오늘 못 할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요 세 가지는 여러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야. 이게 마음속에 있는 의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있잖아. 이게 일치해야 되거든. 근데 불일치하는 경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지. 이해되셨죠? 세 가지가 있거든. 비진의 표시는 뭐냐면 내 마음과 달리 거짓말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알고 불일치하는 거야. 얘는 모르고 불일치하는 거고, 혼자 불일치하는 거고, 짜고 불일치하는 경우. 그렇죠? 비진의 표시는요, 나중에 할 겁니다. 원칙은 유효고요. 그렇죠? 예의적으로 무효입니다. 얘는 효과가, 허위 표시는 그냥 무효입니다. 짜고 한 건. 착오는 취소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럼 틀리지.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유효인 경우도 있어. 이해되셨죠? 그렇게 그 다음에 하자가 없애야 한다 그랬잖아. 그럼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하자란 말이 1번씩 한자야.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바꾸면서 60년대 법을 만들 때 하자란 말을 사기 강박으로 번역했어. 사기치거나 강박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사기 강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취소할 수 있어. 이해되셨죠? 조문으로 따지면 자 보세요. 이게 107조고요. 이게 108조고 이게 109조고 이게 110조입니다. 조문 4개에서 시험 문제는 2문제가 나옵니다. 해마다 107, 108, 109, 110에서 2문제를 냅니다. 이걸 물어보던 이걸 물어보던 이걸 물어보던 이걸 물어보던. 이해되셨죠? 다시 해볼게.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 의사표시에 뭐가 없어야 한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은 그 효과는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인 경우도 있다. 그럼 하자는 의사표시는 뭐야? 무효는 없어. 하자는 다 취소할 수 있다. 하자는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럼 거짓말이야. 뭐라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되셨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특별 효력 요건 보이세요? 이건 한 4가지 정도 외우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부분 윗줄. 대리행위 있어서 대리권이 있어야 대리행위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해야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슨 요건이다? 특별 효력 요건이라 그래. 안 갖추면 무효입니다. 안 갖추면 효력이 안 생겨. 자, 법률행위 종류 보시면 단독행위는 1개죠. 계약은 2개고 합동행위는 2개 이상인데 단독행위도 다시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거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그냥 도달은 필요 없고 도달은 못 시키지. 그냥 계약이 단독행위가 성립하면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 밑에 보이시죠? 거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얘를 외우셔야 되거든. 외우셔야 되니까 자, 좀 외워봅시다. 없는 걸 먼저 할게요. 유죄4 그래. 유죄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유는 유언, 유중 이런 거고 죄는 재단법의 설립행위, 포는 소유권 포기 또는 점유권 포기 이런 겁니다.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그 가로 안에 나와 있죠? 재단법의 설립행위, 유언, 유중,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요. 보통 우리 머리 글자 이렇게 따요. 동철이는 상추만 먹으면 취해서 해에 그린다. 상추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처음이니까 동은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채무 면제, 취소, 해제, 해지. 그래서 8개를 외웁니다. 얘는 상대방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상추죠. 특히 이 상계가 계약처럼 느껴져. 계자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상계는 퉁치는 거거든. 받을 게 있고 줄 게 있으면 주고받은 걸로 하자. 이게 퉁, 세임 이게 상계인데 계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꼭 그 계약처럼 느껴지는데 계약 아니야. 단독행위로 하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받을 거 있지. 그렇지.
너한테 내가 500만 원 줄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럼 퉁 치고 500만 원 줘.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걸 상계라 그래. 상대방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럼 퉁 치고 500만 원 주라. 이렇게 하는 거. 추는 추인. 추인은 사고 동의거든. 그러니까 동의가 상대방한테 추인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동철이는 상추만 먹으면 취해 세게 그런다가 있는 단독행위고 없는 것은 유죄포고. 넘기세요. 자, 계약은 방금 봤었죠. 필요 없고. 합동행위는 2개 이상. 우리가 공부하는 합동행위는 그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합동행위라 그랬죠. 됐죠? 나머지들은 뭐 지금 안 와도 됩니다. 뭐 이거 쓸데없는 없는 것들이고 나중에 나오면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법률행위 당사자는 앞에서 공부했던 것도 또 나온 거니까 의미 없고 넘기세요. 그건 다 능력에 관한 이야기니까 다 필요 없는 거거든. 자, 261페이지 가시면 이제 목적 볼게요. 법률행위 목적은 여러분 매매계약의 목적은 뭐야? 내가 여러분 식당 가서 육개장 사 먹는 게 매매계약이잖아. 육개장을 돈 주고 사는 거지. 그럼 육개장 사 먹는 목적이 뭐지? 사는 사람 고객 입장에서는 육개장을 먹고 싶어 하는 거고 가게 사장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목적은 의의 보시면 양가로 1번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 그걸 목적이라 그래요. 법률행위에서 발생시 법률 효과 그걸 목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그 매도하고 매수를 이루어져 있으니까 매도인은 돈을 받고 싶어 할 때고 매수인은 재산권 그게 목적이라는 소리죠. 근데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가능적법 사자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넘기세요. 자, 확정 보시면 확정은요. 지금 계약 체결할 때 확정돼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이행할 때까지만 확정되면 돼. 그러니까 체결 당시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기준만 있으면 돼.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러잖아. 우리나라 아파트는 무슨 분양이야? 선 분양이야. 희한한 나라라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는 세상에 진짜 건설회사가 이러니까 건설회사가 막 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 아파트는 선 분양이거든. 여러분 분양이 매매거든. 매매를 할 때 나눠준다고 해서 분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미리 이렇게 물건도 없이 어떡합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까 돈을 줘 이렇게 하는 거야. 물건을 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은 3년 뒤에 나오는 거죠. 3년 되는데 지금 당첨돼가지고 계속 돈을 집어넣으면 3년 뒤에 준다니.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회사는요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야. 돈 들어온 걸로 지으면 되는 거야. 한 채형 올라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아파트 사람들이 별로 불안하지 않고 사지? 그거 있잖아. 설계도 있잖아. 그 모델하우스도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파트 분양 선 분양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도 괜찮아. 지금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확정할 수 있는 뭐는 있어요? 표준은 있죠. 예. 나중에 이제 뭐 설계도들이 지었냐 안 지었냐 싸우는 거지. 그래서 양글 2번 보시면 여러분 대개 이제 매매 계약은 다른 건 몰라도 매매 목적으로 대금 이 2개는 본전 확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를 사후 이행기까지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대금이 문제된 일이 있었어. 시가. 이 남편이 도망가면서 도망가야 되거든 지금.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있었는데 그 주식을 나한테 판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얼마에 팔지를 못 정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우리 와이프랑 상의해라. 와이프랑 상의해라. 시가에 팔겠다 그랬어.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하냐는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둘 간에 도망가면서 거기까지 말하고 갔거든. 그럼 이게 매매계약이 성립했냐나. 둘이 계약서가 구조계약도 계약이니까 그 주식에다 매매계약 성립했냐는 거야. 한 거야. 시가라는 건 여러분 뭐야?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그날짜 증권거래 전화 걸어보면 알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그 포인트야.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시가가 표준이지 말이. 괜찮다 그랬어. 판례가. 가능. 불가능 무효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한강에 떨어진 반지를 찾아주는 건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다 뒤지면 찾을 수 있어. 물리적으로는 가능해.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걸 어떻게 뒤져? 그걸 어떻게 뒤지고 앉았냐고. 이해되죠? 이게 사람이 좀 그 뒤지는데 또 이제 한강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빠졌다니까. 10억짜리래. 뒤지는데 15억 들어.
뒤지는데 그러면 그런 의미 없는 거잖아. 나중에 15억 들어서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 표현이야.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통념상 불능이면 불능이야. 이게 뭘로 따지는 게 불능 가능은 사회통념으로 따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사람이 달에 가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갔다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아폴로 계획이 달에 가는 거였거든. 그게 앞으로 11호부터 17호, 18호까지 계속 갔잖아요. 많이 갔다고. 근데 여러분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불가능하지. 예, 그렇게 부유지. 이제 좀 어려운 게 계약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 불가능하다는 건요, 온시적 불능을 말하는 거야. 처음부터 불가능해야 돼. 그래서 이 밑에 동그라미 기억법. 성립 당시 임의 불능. 그걸 온시적 불능이라 그래. 좀 계약법에서 다음 달 벌써 이제 우리 계약법 강의 들어가면 또 나오거든요. 온시적 불능. 우리 기출문제 2번이나 나왔는데 자, 해볼게. 제가 맨날 드는 애야. 근데 우리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집을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내가 지금 서울 사는 사람이거든요. 매도인이 집을 팔아요. 얘가 매수인이야. 그 일요일날 저녁에 뭐 구해줘 홈즈인가 MBC 와 지난주에 집들 강원도 전원주택편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더만. 근데 그 집이 그 시골집 그 멋진 집들이 5억이 안 넘어. 4억짜리 집을 찾는데 와 진짜 그 먹고 살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살아도 되겠어. 5억도 안, 뭐 앞으로 오를 일도 없겠죠. 그 산구석에 오를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이게 시골집은 땅값이 워낙 싸니까 그 건물에다가 왕창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위치가 좋으면 기가 막히지. 북한강, 남한강, 여기 어디야? 북한강, 남한강 만나는 데가 어디야? 어? 가르쳐줘야 돼? 이게 양수리잖아. 양수리가 왜 이름이 양수리인데 두 강이 만난다 그래서 양수리야. 이해되죠? 이게 남한강, 청주 쭉 내려가면 충주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쫙 이제 강원도 삼척 있는데 가지고 거기 뭐야 검룡소 태백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 남한강. 이게 북한강, 강원도 어디야 여기 꼭대기가 여기서 한강. 그렇죠? 양수리 여기 뭐가 있어? 팔당댐. 우리가 이물 먹는 거야 이물. 그래서 여기는 뭘 못 지어? 이 북한강 남한강 쪽에는 집을 제대로 못 짓잖아. 서울 시민들이 이거 이물을 먹기 때문에 이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여기를 깨끗이 해야 돼. 그래서 거기 깨끗하잖아. 그렇죠? 이 북한강 이쪽이 어디야? 양평. 여기가 어디야? 남양주. 그렇죠? 여기는 하남. 저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쪽은 잘 모르나? 사람 다 자기 동네 모르잖아. 그렇죠? 양평. 여기가 어디지? 위에가? 여기가 가평. 가평 위에가 춘천. 경춘선이 여기를 따라 달리는 거야. 그래서 청평, 대성리, 청평, 가평, 남이섬 해가지고 춘천 가는 거거든. 기가 막히게 좋아. 양평도 좋은데 가평은 진짜 좋아. 숲이 너무 많고 곳곳에 가면 막 집들이 숨어져 있다니까. 기가 막혀. 근데 내가 가평 출신이야. 서울 강남에 살아. 다시 가평으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것 같아. 가평에 가면 설악면이라도, 거기 이름이 설악면이야, 가평인데. 가평 설악면에 있는 날 집을 파는 거야. 그럼 원래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매도인 매수인이 손잡고 가서 물건 한번 보는 게 낫겠죠? 근데 둘이 안 보고 판 거야, 그냥. 뭐 집값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러 가는 게 더 짜증이 나서 그냥 팔았어, 이렇게 집을. 그래서 매매계약 썼다니까? 둘의 네이버 지도 봐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보면 집 보이거든요? 다 보여. 저희 시골집도 다 보여. 주소만 치면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집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기부 떼어가지고 팔았거든?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 달 뒤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내가 그랬더니 한 달 뒤쯤 가가지고 집 등기 넘겨받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 겸사겸사 남이서 가는 길에 들려봤는데 그 집이 없어. 집이 없어. 땅은 있는데 집이 없는 거야. 번지는 그 번지가 맞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알아보니까 집이 여기서 날아갔대. 10년 전에 태풍 와서 날아갔는데 그걸 얘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자, 이 무슨 불능이야? 온시적 불능이잖아. 온시적 뭐냐면 이 계약 체결이 이때 됐잖아. 근데 그 전부터 집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없는 집을 사고 판 거야. 없는 집은 사고 팔 수가 없죠. 온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 자, 웃긴 건 여러분,
온시적 불능이 무효라는 건 조문이 없다니까. 조문에는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도 지금 불가능 무효라 그랬잖아. 조문이 있는 게 아니야.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야. 무효야. 무효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주고 끝나면 돼요.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금 받았잖아. 그럼 계약금 돌려주면 돼. 계약금 돌려주면 돼. 잔금을 아직 안 받았을 테니까 잔금은 못 받는 거고. 근데 얘가 우리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게 무효인지 알았으면 보러 가지도 않았을 텐데, 네가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서울 강남에서 가평 사랑면까지 그날 2시간 반 운전해서 모범택시를 타고 갔지 않냐. 택시비 10만 원 나왔다는 거야. 그건 달라 그러는 거야. 그걸 얘가 달라 할 수 있냐는 거야, 지한테. 이 계약금 준 건 돌려받을 수 있는데 택시비 들어간 거 달라 할 수 있냐는 거야. 여러분이 갑이랑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 게 어디냐고.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하면 되는 거지. 왜 택시를 타고 가? 버스도 다니는데 그거 못 줘. 이렇게 했잖아. 그때 우리 법이 뭐라냐, 이건 조문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조문이 있어. 온시적 불능은 무효고 and 부수적으로 535 요건을 갖추잖아. 그럼 거기 뭐라고 되냐면,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죠? 체결할 때 과실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라고? 책임을 지라고 조문을 만들어 놨어. 얘가 과실이 있는 거죠?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하는 놈이잖아. 시골집 가보지도 않은 놈이잖아. 그래서 얘가 얘한테 뭐를 하셔야 돼요? 손해배상 해주셔야 돼. 그런 조문이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 두 사람 보이시죠? 자, 계약 체결했어. 그 이전에 건물이 사라진 무슨 불능이라고? 온시적 불능이죠? 그 최후에 뭐라고 돼 있어? 계약 체결 과실 이렇게 돼 있죠? 그 최후를 조금 고쳐. 이렇게 써놔. 무효 플러스 535. 이렇게 가로쳐 놓고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그냥 개체가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고? 무효 플러스 개체가야. 그리고 개체가 조문이 535조거든요. 조문도 외워두세요. 조문까지. 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줄여서 개체가라 그래. 너무 말이 기니까. 그 535조는 위에 있어요. 최루에 한번 가보실래요? 최루에 뭐라고 돼?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이자가 과실이 있는 거지. 그자는 상대방, 매수인이죠? 계약이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걸 신뢰이익의 손해라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모범택시 타고 갔잖아. 그걸 배상해 줘야 된대. 근데 그 배상 액수는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걸 이행이익이라 그래. 전매차익 같은 게 이런 거야. 이 집이 불능이 아니고 진짜로 있어가지고 넘어갔으면 그동안 집값이 좀 올랐어. 그럼 오른 그 가격, 그걸 넘지 못해. 배꼽이 배보다 크면 안 되잖아. 이행이익이 더 커야 되는데 배꼽이 더 크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신뢰를 배상해 줍니다. 이양 전환 규정은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있을 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저한테 책임을 추구하는 거잖아. 개체가를. 그럼 얘는 선의 무과실이 한다는 거야.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고 매도인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 그때 얘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얘가 얘한테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거야. 되셨죠? 좀 어려운 이야기야. 그리고 계약법 가셔서 1시간 내내 떠들 거야. 왜? 올해 예상 문제거든. 내년 시험 예상 문제니까 떠들 겁니다. 2번이나 나왔어. 벌써 우리 2차 시험에서 개체가를 쓰는 거. 자, 포인트는요, 535 적용이 되려면 언제 불능이 돼야 돼요? 계약 체결 전에 불능이 돼야 돼. 이해되셨죠?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집에 있었는데 집에 이때 날라갔어. 이게 무슨 불능이야? 우리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라 그러지. 후발적이란 말은 계약 성립 후에 발생한 불능이라는 소리야. 이해되셨죠? 여러분, 후발적 불능은요, 계약이 무효로 될까 안 될까? 절대 계약이 무효 아니야. 계약은 유효야. 왜 그런다 그랬죠? 계약의 유효 무효를 따지는 건 이때가 기준이거든. 그럼 이때는 집이 있었잖아. 이때 날아가면 무슨 불능이야? 계약은 유효입니다. 이거 시험에 물어봤었어. 우리 시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 생기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유효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플러스 여기도 두 가지를 보는 거야. 채무자의 잘못 있는 경우, 채무자는 갑이겠죠? 집을 넘겨줄 사람. 얘가 잘못 있는 경우하고 얘가 잘못 없는 경우를 나눠서 봐요. 그래서 채무자가 집을 넘겨줄 갑이 불을 질러버려. 자기 집에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을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가평 그 집이 좋은데 땅값이 너무 싸게 판 것 같아가지고
왔다가 부질러 버렸어 그냥. 에이씨, 내가 이걸 팔다니 부질러 버렸다니. 그럼 여러분이 의리라 그러냐고 뭐 하면 돼요 갑한테? 원래 얘는 저 집을 넘겨달라고 권리가 있잖아. 근데 뭘로 바뀌었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어. 이게 바로 그 우리 앞에서 정보했던 내용의 변경 중에서 그 직접 변경이잖아. 그렇죠? 물건 재산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뭘로 바뀐 거야?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채무자가 뭐 하면 돼요? 책임지면 돼. 채무불이행 책임지면 돼. 근데 요 경우가 문제야. 저 집이 부서진 게 갑이 부신 게 아니라 볼라비 태풍이 와서 그냥 쓸고 가버린 거야. 그렇죠? 그 가평이 태풍 오거나 비 많이 오면은 그 산사태에 나가지고 펜션 같은 거 많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펜션이 많잖아. 그 맨날 나오잖아. 그런 경우지. 그때는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채무자가 책임질 일은 없죠. 채무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유형부담 문제라 그래. 누가 그 불이익을 부담할 것인가. 그래서 이 유형부담 문제라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 채무자도 채권자도 둘 다 잘못 없죠. 둘 다 잘못 없으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소리는요. 집이 날아갔는데 채무자가 매수인한테 대금을 달라고 못해. 이게 537조야. 537조. 그 다음에 이게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할까? 채무자, 채권자. 반대로 채무자는 잘못이 없는데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잘못 있으면 채권자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렇죠? 위험을 부담하고 그렇죠? 이게 538조입니다. 그리고 이 538조는 올해 2차 시험 3번 문제였습니다. 2차 시험 3번 문제. 그래서 이렇게. 자, 결론을 말할게요. 계약이 후발적 불능이 되면 그 계약이 무효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불능은 무슨 불능이다? 온시효 불능만 말한다. 후발적 불능 어떻게 한다고? 계약은 유효고 다만 그 불능이 된 원인이 채무자 잘못이라면 채무자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채무자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걸 위험부담 문제라 그래가지고 둘 다 잘못 없으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조문에 써놨고 채권자가 잘못 있으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조문에 써놨다.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좀 정리할게요. 다시 오른쪽 돌아오셔서 온시효, 자 오른쪽 위에 봐보세요. 온시효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and 다만이 and죠. 플러스 채무자는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을 진다 그랬죠. 자, 후발적 불능을 볼게요.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이행 전에 불능이 된 경우로 후발적 불능이라 그럽니다. 그 니은번에 나와 있죠. 믿죠?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채무자 고의 과실이 규칙 사유라 그래. 책임지을 수 있는 사유. 그때는 뭐 하면 된다고? 채무 불이행 동그라미. 채무 불이행이야.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고의 과실이 없으면 무슨 문제라고? 위험부담 문제라고. 가로 하나 보이세요 여러분? 위험부담 조문이 몇 조인지? 537, 538. 537은 채권자, 채무자 둘 다 잘못이 없는 경우고 538조는 채무자는 잘못이 없는데 채권자가 잘못 있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자 넘기세요. 일부가 불능이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조문이 없거든요. 근데 비슷한 조문이 일부 무효 조문이 전부가 불능이 무효잖아. 2번 보시면 일부 무효 법률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전부 불능이죠. 밑에 일부 무효 법률가 보이시죠?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근데 그 무효 부분이 없어졌더라도 법률을 했을 것이다. 그때는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합니다. 요걸 갖다 베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불능은 뭘 갖다 베낀다고?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 첫째 줄만 밑에 쳐놓으시면 돼. 잠시 쉬었다가 적법성부터 보겠습니다.